안녕하세요. 주경철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해양 세계를 주 무대로 발전을 거듭해온 인류의 모습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현재의 바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바다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인간과 바다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인간은 바다에서 식량을 얻고 상품을 수송하며 자원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바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을 벌이고 밀수와 해적 활동을 자행하는 방식으로 해로운 일도 벌이죠. 이렇듯 바다는 인류에게 모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세계 인구는 앞으로 100억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인류를 위한 식량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바로 바다입니다. 현재 인류가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의 17%를 생선에서 얻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비중은 더 늘어나겠죠. 20세기 초반과 비교해도 현재의 어획량은 놀라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늘어날 것으로 보였던 어획량이 20세기 말부터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바다가 무한한 자원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장 서너 개 넓이의 그물을 사용하는 공장형 어선으로 인해서 대구, 참다랑어, 엔초비, 정어리 같은 어종은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 남획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결과적으로 양식이 늘어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양식으로 인한 수확이 어획보다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해운 또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컨테이너입니다. 사실 컨테이너가 도입되기 전에는 많은 화물들을 일일이 적재하고 하역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 항구에서 늘 병목 현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맥린이라는 사업가가 컨테이너를 사업화하는 데 성공한 이후로 세계 물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이 변화를 박스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컨테이너선은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최근에는 24,000 TEU급 선박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TEU란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싣는 개수를 말하기 때문에 24,000 TEU라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4,000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큰 배들을 흔히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많이 건조하고 있죠. 실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물량의 99%가 바다를 통해 들고 나기 때문에 바다가 우리 삶의 핵심 기반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세상을 혁신하는 정보화의 기반이 된 해적 케이블도 현대사회와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해저를 통해 중요한 자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해저에서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원을 얻고는 있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진척되면 육상에서 찾기 힘든 희귀자원들, 예컨대 망간, 코발트, 니켈, 구리 같은 이런 자원들을 수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현대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다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환경오염 문제죠. 육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강을 타고 내려가다 결국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양이 초당 덤프트럭 한 대 정도라고 하니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바다 오염 문제는 지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그 쓰레기들은 해류를 타고 빙빙 돌아서 그 안에 갇힌 뒤 커다란 그 섬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발견된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고 하는 게 그 한 예입니다. 주로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규모가 점차 커져서 2018년도에 이미 160만 제곱킬로미터, 즉 한반도 면적의 7배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생분해되는 종류 외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고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오염시켜 바다 생물의 몸에 들어가게 되고 먹이 사슬에 따라 결국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부 비영리 환경단체가
청소 작업을 한 적도 있지만 이런 거대 쓰레기 더미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해수의 산성화나 지구온난화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산업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온실 효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다가 이 열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한 해수 컨베이어 벨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은 20세기 중엽 무렵에 확인된 바닷물의 움직임을 가리키는데요. 열대에서 극지방으로 해류를 타고 이동한 바닷물이 온도와 염분의 변화로 인해 심해로 하강하였다가 그곳에서 열대지방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바닷물 전체가 수백 년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거대한 순환을 이루며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바다 생물이 살아가고 또 지구 기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컨베이어 벨트가 느리게 움직이고 이것이 다시 해수 온도 상승과 그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86cm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그 이상 진척된다면 인류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정으로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로도 해수면이 7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열대 해역에서 해수면이 더 빨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지역의 국가들은 더욱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일례로 태평양의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섬나라 키리바시는 이런 위험성을 인식해서 이웃나라 피지에 땅을 구입해 두었는데요. 어쩌면 최초로 이사를 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이러한 위험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 간 패권 경쟁의 중요 양태는 제해권 다툼이 되었는데요. 이제 바다는 가공할 무기를 선보이는 경연장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1955년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호가 등장했고 곧이어 1960년 트리튼호는 최초로 해저 세계 주항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핵 추진 핵 미사일 발사 잠수함이 등장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이 해저에 머물다가 핵 미사일을 쏘면 현재로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핵전쟁의 위험은 지금도 고조되고 있죠. 이후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 특히 최강의 해군력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해왔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 하나가 웬만한 강대국 전체의 군사력을 상회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 미국은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비싸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군사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핵미사일 같은 무기는 실제로 사용하면 인류의 절멸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기에 최후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까울 뿐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미한 규모의 지역 갈등 혹은 밀수 이런 것을 막기 위한 해안 경비와 테러 방지 혹은 해적 케이블 보호 같은 이런 임무 등을 위해 항공모함 전단이나 핵 잠수함을 동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많은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이런 임무를 나누어 분담할 필요가 있는데 동맹국의 해군력을 모아서 천척의 선박으로 세계 해군을 만들자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한 예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21세기가 지나면서 미중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완전히 능가하는 패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중국으로서는 미 해군의 진입을 막고 자신이 원하는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해 구단선이라는 개념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광대한 해역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해군력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년에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시아 내의 균형이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혹시 한반도 부근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냉정한 관찰과 꼼꼼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바다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다라는 공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장래에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큰 희망을 바다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바다에서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며 바다를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를 조성하는 것이 인류의 염원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미래의 해양 패권 경쟁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변수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 이처럼 세계 질서의 그 전환이 무엇보다도 주목할 지점이겠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 질서를 장악해 왔으나 이제는 최강대국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뒤처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대해 관세를 요구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중국이 세계 최강의 세력으로 그걸 향해 성장해 가는 중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군사 측면에서 양측의 대결, 무엇보다 해군력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성장하면 국제 질서는 더 크게 요동칠 텐데요. 이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주목해서 봐야겠죠. 또 하나는 해양 환경 요소도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에게 닥칠 공동의 문제지만 또 누구도 직접 책임질 일이 아닌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핵심 관건인데 이 환경 문제는 동시에 경제, 군사와 문제와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로 복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태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지 혹은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도권을 잡을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지가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